자, 한동훈 픽 비대위원 어떤 색깔일까?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비대위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까지 비대위원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되죠. 지금 거기에 과연 어떤 인물들을 영입할 것인가? 이쪽으로 또 관심사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죠. 뭐 관련 질문을 좀 받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를 좀 꺼내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기존의 우리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 다음 주 내주죠. 이제 26일이면 뭐 절차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활동할 텐데 어떤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여론의 마음을 잡는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들을 뽑아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울리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 만든 말인데 그럼 어떤 분들이 어울리는 겁니까? 제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예. 뭐냐면 과거 비대위에 보면은 뭐 삼선 한 명, 재선 한 명, 예. 그다음에 뭐 나이별로, 또 지역별로, 성별 안배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공식에서 탈피해야 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의 이미 느낌을 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비대위가 그런 식의 안배되는 비대위라면 무슨 올스타 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그 올스타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승전을 하고 있고 마지막 회에 들어가서 예.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가장 센 분들, 가장 강렬하고 선명하고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예. 안배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구성을 하겠다면 예. 충분히 그 한동훈 장관의 선임 배경과 이것들을 상황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인선이 되리라고 보고 그럼 그게 누구냐? 예. 그게 이제 궁금한 그거잖아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고 누구냐? 과연. 그건 뭐 한동훈 지명자의 생각에 있을 텐데 적어도 당에서 골라서 그분 이분으로 하세요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 있는 분들이나 뭐 당 주변 분들에서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고 그 기존의 여의도 국회 주변 그리고 여의도 안이나 안팎에서 많이 봤던 분은 아닐 것 같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도 답을 하셨는데 좀 막연한데요. 구체적으로 그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청년인지 아니면 뭐 직업을 골고루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안배는 아니다라고만 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 박원석 의원께는 네. 지금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는 어떤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뽑혀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근데 박원석 의원께는 질문을 바꿔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을 것 같습니까? 본인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그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일단 기존의 정당 내부 인사라기보다는 예. 밖에서 뭔가 참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예. 상대적으로 젊은 이런 분들이 아마 비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일단 젊은 인물들. 예, 물론 예. 당 내에서도 뭐 일부는 선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당 외부에 방점을 더 많이 두지 않을까 싶고 예.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당 내보다는 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가 들어갔었고요. 외부 인사가 6명인가 참여했던 걸로 예. 기억을 해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기존 내부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어떤 인적 쇄신과 예.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자체 진단으로도 예. 몇 가지 이제 취약 요인이 거론되잖아요. 예. 뭐 이 중도, 수도권, 청년 예. 그런 층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 이제 그런 면면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파격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비대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지난 2011년 당시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 당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좀 소개해드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죠.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이런 분들이었군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지금도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분들이 포함된 사항이었어요. 이게 당시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이군요. 그때 당시 모습이었는데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오늘 이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뭔가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떠냐고. 자, 하태경 의원 현안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좀 보였는데 이렇습니다.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그러니까 젊은 인물로 채우자. 그렇게 된다면 586 정당인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7, 8, 9 세대가 심판할 수 있다. 7, 8, 9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입니다. 그렇다면 20대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원내 청년 정치인들을 가나다 순으로 명단을 나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계신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2011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2011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무엇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 배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비슷한 자락은 깔고 시작을 했어요. 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정말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이 됐는데 그 투입된 비대위원장이 일단 유력한 대선 주자다라는 거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들과 함께하는 비대위원은 또 어떠냐? 예, 파격이 있었는데 아까 젊은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즘은 젊은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지금 저 이준석 대표 화면 지금 나오고 이준석 전 있는데 대표네요. 네, 예. 그때 26살. 근데 네. 정말 젊었군요. 네, 26살. 국회 경력은 의원실 인턴한 경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전격 비대위원으로 발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조라든지 이렇게 정말 젊은 남성,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예. 발탁을 했고요. 그리고 원내는 최소화했었는데 민본 21이라고 다소 혁신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의원들만 2사람 이제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는 김종인이나 뭐 이상돈 이런 분들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 타당이 선점할 것 같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 민주화 이거는 이제 보수당보다는 왠지 민주당 쪽에서 더 가치를 살 것 같은 그런 정책적인 가치를 얘기할 만한 분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번 비대위가 무슨 정책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경쟁당의 정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젊은 층도 있지만 예.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할 만한 얘기는 평소 국민의힘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 열정, 현신, 실력에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젊은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뽑는 게 좋을 것이다. 일단 이거 공통된 말씀들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할 법한 정책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도 비대위원으로 포함시키면 어떤가?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소용주 민주당 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요, 아까 하태경 의원 7, 8, 9 비대위원 다수가 7, 8, 9 세대로 된 비대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에는 위협적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뭐 인적 쇄신의 영역은 아니죠. 그냥 비대위 구성이 젊어졌다 예. 정도인 것이고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남 물갈이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했을 때 그게 위협적인 것이지. 아. 비대위 면면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정도 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그냥 그다지 그거는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자체에서 국민한테 알리는 것뿐이에요. 민주당은 대책점이 될 거라고 하태경 의원이 왜 저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586 세대가 주도하는 민주당과 달리 네. 비대위원이면은 여당의 이제 지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도부의 주력이 7, 8, 9, 90년대 세대가 된다. 그러면 대비되는 모습 아니냐. 지금 하태경 의원의 취지는 그걸로 보여요. 예, 대비는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전체의 골격이 바뀌어야지. 어떤 그런 뭐 비대위원 중에 여러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왔고 비대위원장이 젊다. 한동훈 장관 한 명으로도 이미 그 이미지는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누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두렵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73년생 젊지요. 예.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데 7, 8, 9가 아니라 아까 예. 다 얘기하시는 것들은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박근혜 모델로 가야 된다. 박근혜 모델은 뭐였냐면 완전히 바뀌는 거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갈 때 색깔까지 바꿨어요. 예. 민주당이 갖고 있던 빨간색을 가져갔어요. 어. 그리고 진보 정책, 경제민주화 가져갔죠. 예. 그다음에 친박을 배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혁신이라면 결국에는 모양, 젊은 사람들 앉혀놔봤자 내용이 그대로 뭐 할 겁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직영 점장처럼 행동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에이 똑같네. 그냥 간판만 바꿨네. 이면 예. 그러면은 기대보다 심하게 훨씬 크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젊은 사람도 좋지만 정말 친윤이 아닌 예. 말하자면 뭐 천하용인 정도 중에 한 명을 뭐 픽업해서 쓴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죠.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천하용인 그 멤버들을 비대위원으로 그중에- 뽑는다면 그렇죠. 뭐 그 정도가 된다면 예. 당이 변하고 있구나 하겠지만 음. 저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조금 긴장됩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변화를 가는구나.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그때 저희가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152석이면 저희가 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느슨한데? 라는 판단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영주 부대변인의 말씀은 비대위 구성 그 정도면 안 되고요. 그것도 뭐 웬만한 파격이 아니고선 안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비대위가 어떤 당의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런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회 약간 조언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는 바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부분. 총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총선 후보와 관련된 인적 쇄신이 될 겁니다. 다음 주제 제목으로 나갑니다. 친윤 그리고 영남 중진들 지금 떨고 있습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떨고 있다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하시죠. 이 얘기를 많이 들을까 봐겠죠. 아무래도요. 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 뭐 이런 표현을 참 즐겨서 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표현 아닙니까?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 저는 안 씁니다. 5천만 국민이 쓰는 사투리, 문법을 쓰죠. 왜 그걸 씁니까? 300명만 쓰는데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은 지금 여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 시각의 대상에는 꼭 야당 의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당 의원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어제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한 예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여요.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후회 없이 지금 휘둘러야 될 때다.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요. 앞서서는 국민 상식과 생각이 나침판이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큰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윤석 대변인. 이걸 공천과 관련해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천 역시 강하게 관여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앞서서 인요한 혁신이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의원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과연 그분들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국민의 생각과 상식에 따라서 나침판을 들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인요한 혁신이가 10월 23일에 출범했을 때 첫 일성이 희생과 헌신에 따른 공천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심을 쭉 끌었죠. 그 이유가 국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실현이 될까의 여부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영남 중진이라든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윤핵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희생하라고 정말 당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정도 밖에서 오신 분이가 했지. 거의 처음으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얘기했는데 뭐 반응이 없었으니까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고 결국 김기현 대표까지 물러나는 상황이 왔는데 예. 자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볼 때 그 발언의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그동안 법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여줬던 추상 같은 모습에 더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소위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딱 이 저희 당의 공천 방향으로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을 때 과연 여기에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세력이 당내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잘 말씀하신 건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상황까지 딱 투아웃까지도 아니에요. 예. 투 스트라이크까지 얘기했어요. 공 하나 남은 겁니다. 무조건 쳐야 된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 삐끗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얘기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따라가겠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이 주제 제목 있잖아요. 지금 떨고 있나? 그분들 좀 떨고 있을까요? 네, 떨고 계시리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가 대상자로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원을 뭐 도매금을 해서 뭐 그룹을 지어서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니 예. 국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춘 판단을 그분들도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인요한 혁신이가 당시에 희생을 요구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대상자가 당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분들은 불출마 또는 수도권으로 좀 오세였습니다. 그 희생의 골자는. 근데 당시 인요한 혁신의 그 요구에는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관철된 거냐, 관철 안 된 거냐, 뭐 이런 평가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역시 저항을 할까요?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까요? 혁신위에서 제안을 한 거하고 예. 비대위에서 뭔가 인적 쇄신에 나서는 거는 전혀 정치적으로 무게가 다릅니다. 혁신위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제안을 할 뿐인데 예. 근데 비대위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른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그 추인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있다고 얘기를 공통되게 합니다. 하나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른바 수직적 당청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예.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이게 이제 당장에 발등에 당장에 지금 와 있어요, 떨어진 지금. 불인데 예. 거기서 한동훈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비단 사실은 대통령만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야당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이 인적 쇄신일 겁니다. 예. 결국 그 전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지 않았던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예. 내부의 어떤 혁신이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불식시켜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과 아무런 연이 없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안면이 바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세진 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한마디로. 빚이 없어요. 빚이 대통령만 없다. 해도 빚이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어쨌든 빚을 진 거잖아요. 예. 한 장관은 그런 게 없고 저는 그 인적 쇄신에 그러니까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예고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당대표를 내려놓고라도 지역구 재출마를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잖아요. 예. 저게 왜 이렇게 경로할 일일까? 오. 생각해 보면 영남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라는 분이 지역구를 안 내려놓고 버티고 있으면 물갈이 안 돼요. 전부 다 버티겠다고 나올 텐데 예. 그게 저는 경로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도 예. 확실히 확실히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 게다가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뭐 거칠 게 없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남은 뭐 저는 선수와 관계없이 친윤 비윤이냐와 관계없이 대체로 예. 다 물갈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들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 분들도 듣고 있죠. 그래서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게 좀 쉽게 될까요? 만만치 않고 막 엄청 날 텐데요.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격과 방향을 추론해 봅니다. 영남 피바다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룸도 없고 가망이 없으니 영남 안전한 곳에 검사 낙하산 투하를 하면 영남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남 혈투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런 전망을 한 겁니까? 아니,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 정치사를 보면 예.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도 지역구를 버렸습니까? 대표직은 내려놨지만 지역구는 정말 깨알같이 챙겼죠. 그리고 나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의 공천과 무관하게 내 지역구는 내 거다예요. 이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당에서 부드럽게 공천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력 예.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은요. 본인의 성을 지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말이 예. 비단 꼭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예. 정치사가 그래 왔어요. 그러면 영남 혈투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소속 출마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저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여러 가지 구상을 통해서 설득 작업이 있겠지만 예. 과연 그 지역구를 내놓으라는 거는 정치 그만두거든요. 강제 정기현태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법정 영역에서도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진 않겠지만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한동훈 장관 처음에 일성을 보면 예.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맞춰서 예. 고려하겠다. 그걸 나침반으로 삼겠다. 나침반으로 삼는다고 예. 했는데요. 참 말 잘하세요. 어.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 닮았어요. 아, 말만 그래요? 잘해요. 아, 말만.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죠. 윤석열 오. 대통령께서도 강서구 참패하고 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는데 예. 국민 말을 뭘 늘 옳게 따랐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는요. 뭐가 빠졌냐면 내 편인 국민들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처럼 가겠다. 아, 그렇게 내 해석하십니까? 편인 국민은 오. 무조건 늘 옳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큰 숙제다. 그 앞에 블랭크에 있는 내 편이 아닌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말하면 중도층, 수도권, 청년을 알 수 있는 해법인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장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는데 예. 점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사장님이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란 표현을 또 쓰셨네요. 대통령이 사장님이고요.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점주. 직영 점주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로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그거를 떨쳐낼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김희정 전 장관님 비슷한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이 영남 혈투가 뭐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치기 해보려고 막 하시는데
한동훈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하는 거는 바로 원칙과 소신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무조건 영남에 있고 중진이라고 내치고 이런 방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 당에선 답이 나와 있거든요. 앞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게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은 예. 당무감사에서 하위 25%를 받았던 현역 의원을 일단 컷오프부터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직 25%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 앞서 혁신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예. 이제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오. 무조건 뭐 너 나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기반할 수 있는 게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거를 왜곡시키지 않고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돼서 돈봉투 받은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 20분이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이분들 감점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천 적격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점 얘기 싹 없앴습니다. 오. 네. 그러면 예.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혁신하고 있고 저쪽은 안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지해서 더 대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다뤘지만 뭐 보복운전했던 사람,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르지 않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도덕적인 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예. 영남 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예. 잘하는 분은 남고 그렇지 못한 분은 저기 할 거다. 그러면은 이 비대위원장의 특징은 뭐냐? 그거에 근거해서 왜곡 없이 잘해줄 거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떨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김희정 장관님 말씀 예. 끝나셨어요? 예, 끝나서 저희는 말씀하세요. 바로 네, 잡아야 될 말씀하세요. 것 같아서 서로 지금 상대 정당에 대해서 한 번씩 뭔가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 예, 잡아야 돼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사건 19분이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혐의가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의 자격심사에 있어서 특별당규에는요. 예. 확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감점이 돼요. 예. 당에서 당시 얘기했던 것은 정성적인 부분이죠. 당연히 이분들이 심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성적으로 자격 기준을 따지고 감점을 주겠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슬그머니 없앴다? 그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예. 특히나 19분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고 예를 들어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선관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캠프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명단에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다 돈 봉투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거를 받은 거를 우리가 당에서는 아직 법적 판단도 안 되는데 감점을 어떻게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국민들 좀- 오해할 수 있다. 좀 반박을 하시겠다. 요 말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돈봉투 사건으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부분 관련해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원칙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점하기로 한 거는 감점하고 득점하기로 한 건 득점을 해야 예. 되는데 저는 비단 그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하나도 안 떨리는데 왜 자꾸 떨리라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안 떤다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안 떤다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그걸 반박을 하시는군요. 근데요, 지금 이게 친윤 의원들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떨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이슈를 패널 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 건데 요거로 제가 윤희석 대변인과 박원석 의원님께 똑같이 질문 좀 드릴 건데 윤희석 대변인. 만약에요. 한동훈 비대위가 굉장히 강력한 칼을 들어서 인요한 혁신이가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그거를 관철시켰다는 전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역구에서 이제 물러나시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빈 곳에 용산이나 내각 출신이 이른바 상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일단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내각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각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6명 나왔어요, 6명. 6명. 그리고 용산 대통령에서 수석 3분 나왔고요. 예. 비서관까지 하면 2명, 3명 정도. 행정관은 좀 많지 않습니까? 행정관까지 얘기하면 많은데 예. 그러면은 그 얘기잖아요. 경선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그냥 꽂는다 개념이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경험상. 그렇죠.
당내에서도 저조차도 반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 논리도 있어야 하고 뭔가 정당성도 있어야 하는데 예. 우리 정치가 뭐 40년 전, 30년 전, 뭐 20년 전 이렇게 누구와의 인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그냥 약속받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당이었으면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에 교류하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왔다. 그런 결정을 당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든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절박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용산에서 근무했다는 거 내각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당선되는 곳에 가서 꽂아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예. 그런 사회는 아니고 저희 당은 그런 당은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유석 대변인이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지금 그 저는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저는 예. 반대합니다. 네. 자, 박우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라는 게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물갈이라는 거는 비우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의 공천의 역사를 보면 2008년도에 이른바 이제 친이에 의한 친박 공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박연대라는 그런 어떤 외곽 조직이 생겨가지고 예. 총선에서 상당한 약진을 했어요. 지역구 비례 포함해서. 예. 당시에 공천 학살 당했던 분들이 나가가지고 출마를 하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께서 예. 어쨌든 살아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그 공천 학살을 주도했던 당시에 그 친이계의 당 사무총장 이방호 전 의원이 낙선을 했어요. 강기갑 의원한테 박사모의 낙선 운동에 밀려가지고 그와 대비되는 이제 공천의 사례가 2000년 이 총선의 공천입니다. 당시에 그 한나라당에서 그 이회창 총재가 예. 이른바 그 거물이었던 대구의 김윤환 의원 허주라는 이분을 포함해서 48명인가를 날렸어요. 그래서 민국당이라는 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한 130명 정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여권 분열에 엄청난 저기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2명인가 당선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날리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그때 예. 그 자리를 채워넣은 사람들이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이런 지금까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천이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공천을 했어요. 개혁 예.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를테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 날린 건 이슈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남권에서 뭔가 물갈이를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채웠느냐가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사 공천, 뭐 측근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숫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상징적인 몇 명이라도 예. 용산 낙하산 비슷하게 공천이 되는 순간에 그건 그냥 이슈가 돼요. 예. 그리고 그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든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가서 2008년도 친박연대판, 그러니까 이게 공천 학살의 희생양이 돼서 뭔가 이게 총선에 여권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장관이 글쎄요 공천까지도 전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뭐 대통령실과의 그 당청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예. 이 특히 물갈이의 포인트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사례까지 해서 쭉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직 전망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과제로 올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냥 과제가 많네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되자마자 그냥 서류를 그냥 엄청나게 보고를 받겠군요. 지금 이게 숙제고요. 이것도 숙제고 다 숙제입니다. 지금 이럴 분위기네요. 지금요. 그런데 숙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큰 숙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내용도 역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윤회 아니오 할 수 있다면, 있다면 뭐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지금 이른바 당청 관계. 지금 이제 청이 없으니까요.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검사 시절부터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졌잖아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평가도 있고요.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은 인물이 바로 한동훈 전 장관이다. 이거 뭐 네. 정치권에서 이미 이제 통하는 그냥 다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네. 얘기가 됐는데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쇄신을 신뢰 속에 끌어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는 이런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친했기 때문에 수사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선후배 사이를 넘어서서 예.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력 있는 파트너이자 실력 있는 후배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실력이라는 거는 야 그냥 내 말만 잘 들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데려다 쓰지 그 수사하는데 도움도 안 될 텐데 뭐하러 데려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예. 역시 지금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체가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다툼의 형태로 이렇게 막 치고받는 형태로 꼭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사이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 스타일을 잘 알면 예. 그 사람을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언론에다 내다 지르고 뭐 욕하고 이런 방식의 대결이 아니라 예.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예. 최고의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음 화면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전 장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이런 얘기를 주변에 꺼냈다 그러죠.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했다. 그러니까 주로 본인한테 많이 얘기를 했다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참모들과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밝혔다 그러죠. 하나 더 보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놨다 그러죠. 다음은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예요. 화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것은 곧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요. 자, 그럼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인연이 아니고요. 그냥 판단합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꺼내놓죠.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패트피니시라는 점 때문에 좀 검찰 중립성에 좀 제가 일해온 과정과 그걸 보시죠. 거기 보면 제가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윤재호 원내대표 요 목소리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은 저는 누굴 맹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골자고요.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는
민의와 국정의 연계를 가져올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장관 앞으로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용산에 과감하게 얘기를 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고 경력이 많이 중복되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리는 핵심 인물인 건 맞는데 근데 딱 봐도 많이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정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그런 어떤 특수부 검사라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직업의 세계를 오랫동안 가져왔고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거의 다르지 않은 사고, 논리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고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윤 대통령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과연 그게 이를테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게 다른 결에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는 예. 그런 것으로 작용할까?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의도 정치권과 대통령이 여전히 잘 못 예. 섞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갖는 특유의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인들을 거의 한 반쯤 범죄자로 보거든요. 행여 한동훈 장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예. 그거는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뭔가 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개혁적인 물갈이를 하는 거하고 예. 여의도 정치권을 준 범죄자 취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 물론 야당을 향해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중범죄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법무부 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전형적인 특수부 엘리트 검사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걱정되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과연 윤 대통령도 전혀 풀지 못했던 여야 관계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풀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가지고 특검부터 시작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할 그런 자세가 돼 있을까?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정 운영의 방향에 지금까지와 별로 다른 그런 기류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민감 사안, 초민감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회 출석할 때마다 이 관련 질문을 좀 종종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이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건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여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화하는 사이가 질문하시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총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군요. 하여튼 윤희석 대변인, 한동훈 전 장관 초민감 사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맞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를 들어서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별칭을 붙여놨어요 지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분석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인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 가까워진 거라고 봐야 되고 예. 또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 본인이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 성과 시스템, 예. 성과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아바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분이 이제 정치에 들어왔어요. 그럼 정치는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민감한 사안이 있다. 그것이 설령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예. 당을 살리는 일,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임무일 텐데 예. 그것과 관련돼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 예. 여러 가지 캐릭터 종합할 때 충분히 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 말씀하신 동안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민주당 분들은 계속 아바타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런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아바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아바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바타 프레임을 내세우는 그 민주당 측의 주장이야말로 이 세상 자체를 무슨 친윤과 반윤의 그런 뭐 정치적 극한 투쟁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그런 운동권적 사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 자신감, 뭐 자존감 그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영주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분들은 공통되게 그냥 아바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뭐 아바타든 어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장님과 직영 점장의 관계라니까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아바타로 한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저자분도 그러시고 윤재호 원내대표도 그러는데 구시대적인 프레임이다 지금. 아니, 그런 그러니까 지적을 제가 하시는데? 저런 발상이 더 구시대적인 게 잘 보세요. 2023년입니다. 예. 무슨 운동권이에요. 무슨 전대협이에요. 무슨 한총련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발상으로 접근한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나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이미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국민들은 그런 발언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바타는 최근의 영화입니다. 예. 그냥 비우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렇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면 그래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 능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뛰어난다고 봅니다. 능력이 예.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심처럼 다 챙긴다. 내가 예. 지시한 바 없다. 이거거든요. 개인의 능력은 훌륭해요. 예.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검사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장관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윤석열의 아바타, 대통령의 아바타 아닌가?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희정 장관, 민주당의 아바타론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윤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한 장관이 되거나 국민들의 각광을 받는 장관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예. 아시지만 조국 전 장관 보십시오. 완전히 뭐 그때 문재인 아바타 뭐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 장관 가서 진짜 바닥을 보였지 않습니까? 드러나서 이 대선 후보는커녕 이제 국회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공천 달라고 올까봐 막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고 또 오늘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를 놓고도 성공한 장관과 실패한 장관이 있다는 걸 우리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오늘날의 한동훈을 만든 것은 한동훈 스스로가 한 거지 그 한동훈 말하는 거 전부 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만의 팩트 베이스로 자신만의 목소리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동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바타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민주당은 더 이상 쇄신하지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떨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떤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표현이 그런데요. 일단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요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을 보니까 6시 10분 거의 11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바로 보고 계십니다. 제목 보니까 아마 민주당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한나 땡, 속으로는 걱정인가? 물음표죠. 한나 땡이요? 무슨 땡, 무슨 땡? 이거 정치권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 약자입니까? 한나 땡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한동훈 장관, 전 장관에 대한 평가 뭐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좋지 않아요. 뭐 잘 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국회와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까닭없이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국민 대다수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한 전 장관이 크게 선고할 거라고 보지 않고 정치를 뭐 그냥 부업으로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정치의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저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의 정당이 제대로 네.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발전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찍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다수의 국민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엎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다? 저희는 땡큐죠. 아, 저 표현이군요. 한동훈 장관이면 땡큐, 한나 땡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요. 무슨 땡 표현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땡 표현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발언이 2020년이군요. 벌써 한참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 나온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박원석 주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년 전에 민주당에서 윤나 땡 그러면서 뭐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한나 땡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윤나 땡이었는데 결국에 민주당이 대선에 졌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거는 좀 잊고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할 건가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프레임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예. 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이게 오만해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표를 안 주고 선거 자칫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렇게 간명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당내에서 총의를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라고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해올 걸 알고 또 뭐 대통령의 아바타다, 무슨 직할 비대위다 이런 얘기들이 다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온 건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펼칠 쇄신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쇄신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인적 쇄신 경쟁을 전제로 본다면 국민의힘은 사실 현역 국회의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영남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일정한 물갈이를 한다 그래도 민주당 그 공천 시스템상 그렇게 뭐 과감한 물갈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비교돼 보이거든요. 한쪽은 뭔가 이 연령의 측면에서 젊어지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과는 좀 상이 다른 그런 인물들을 막 영입하면서 인적 쇄신을 하는데 한쪽엔 뭔가 이게 고인물 같은 느낌을 주면 그게 이제 선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나땡 하는 거는 긴장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프레임에 의존해가지고 저 의미를 축소시키고 뭔가 이게 비판적으로만 보려고 할 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러올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숙고해야지 그냥 상대를 폄훼하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 화면에 나오신 분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이른바 친명 좌장 의원 아닙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해야 된다는 건데 한동훈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1차원적인 사고. 뭐 앞에서 말하신 분인데 그분은 1차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1차원적 사고에 걱정해야 된다. 한동훈은 윤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아바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 같네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민주당이 막연히 한동훈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 이거 총선 필패를 말하는 거네요. 진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했는데 그거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꺼내놔요. 정성호 의원 말인데 술 안 먹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다. 술 얘기를 꺼냈어요. 여기 술을 아예 안 먹는다. 방심하면 필패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성호 의원 이런 관련 질문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에 계속 질문도 하거든요. 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도 묶여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성호 의원님이 SNS에 이제 한동훈 장관 나오면 땡큐라는 이런 당 지도부의 생각이 좀 1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당의 몸부림을 웃고 즐기고 한나땡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면 실제 국민들은 너희들은 뭐 하는데 저기는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니네는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은 시선이 곱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 지금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 보다가 우리 완전 필패다. 그리고 술 안 먹는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잘 봐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보신 거죠. 한동훈 장관을 지금 1차원적으로 표현한 거 정성호 의원이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근무를 같이 했었던 검사 출신 딱 그거로 보는. 앞서서 무슨 땡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감정의 배설이잖아요. 한나땡에서 좋다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누구를 맹종하지 않는데 이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이 인생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제도권 내에서 이 성과주의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와 실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따를 이유도 없고 따를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정치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따라서 하겠다고. 아주 간명한 원리예요. 여의도 문법을 여의도 사투리와 표현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연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면서 국민이 정작 원하는 얘기는 고구마 먹듯이 안 해요. 늦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만 서로 하고 삿바싸움만 하는 이 여의도. 여기를 바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거를 정성호 의원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처럼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제가 정말 놀란 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된 이후로 제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쪽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다 한나땡이에요. 아니면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비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도 필패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 정도라면 한번 저하고 대화 섞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봐요.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저 환영합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소영주 부대변인의 생각과 정성호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겁니까? 아니 100% 동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윤석 대변인님이 최근에 저 방송 안 했나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요.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막 김을 피웠잖아요. 공부를 뗄 때는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구도에 대한 땡큐였습니다. 구도. 인물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비교되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참신하고 능력 있고 유명세가 있고요. 일 잘하고 이런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 이미지예요. 좀 무능하고 막 일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득점 포인트가 있겠다지만 구도에 문제였습니다. 구도가 고맙다. 왜 그러냐면 정권 심판론이 강서구에서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나서 뭔가 국민이 쇄신하라고 던진 건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포기 안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장 아끼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다는 건 정권 심판으로 이번 총선 치르겠다. 정권 심판론 할 테면 해봐라 이거거든요.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 몸이다. 아바타다.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 버렸을 때는 그 반전의 파편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의 말대로 민주당도 혁신하고 거기에 더
맞설 수 있는 어떤 당의 어떤 눈높이들을 높여나가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왔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100% 공감하는 겁니다. 자, 비대위원장이란 자리는 사실 당대표를 대신하는 거군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리에 앉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당대표,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만나지만 않았지 뭐 사사건건 충돌한 게 많았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하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굉장히 뭐 긴장감도 좀 느껴지네요. 지금 서로 발언들이요. 이게 시차가 많이 다른 거긴 하지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73년생 법무부 장관 출신, 그리고 앞서는 검찰 출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86세대죠. 주 2회 이상 재판 출석. 이거는 저 장관, 뭐 검사, 지금 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약간 좀 대비되고 있다 이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빠르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양자 대결 뭐 이런 조사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공개된 자료인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한가? 벌써 이런 조사들을 하는 거군요. 벌써. 총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보시면 한동훈 45, 이재명 41. 앞섰어요.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앞선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호감도입니다. 다음은. 자, 호감도 조사. 한동훈 47, 이재명 41. 이것도 앞섰습니다. 자, 김희정 전 장관. 네.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을 뭐 일부 외치고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다수 같긴 해요. 그걸 외치는 분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칫 지금 이론조사 나왔잖아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론조사는. 그러니까 윤나땡 해서 대선 지고도 아직 한나땡 얘기하는 거 보면 또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를 민주당이 시작했나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총선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제 정권 심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방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벌써 차기 주자 대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자체가 벌써 차기 주자 대결로 가면 한쪽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라는 판단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쪽 주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그러면은 이미 평가가 나와서 당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이대로는 우리 안 돼. 저 대표로 안 되겠어.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평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과 기대감 뿜뿜하는 쪽과 이제 그래서 총선의 구도가 바뀐 거에서부터 두 사람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제 스타트부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가 뭐냐면 약간 구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 젊은이들 그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주는 그 정치인 이미지가 구려. 뭐 별로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참신하고 스마트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가진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팬시하고 트렌디하고 내가 따라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은 앞에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지역구 가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뭐 썼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등에 업고 있는 세력 대표하는 거에서 이제 86세대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고생을 했던 시점은 굉장히 과거고요. 그 한 번 고생한 걸로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고 또 우려먹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지려고 해요. 예. 그런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거는 그 다음 세대인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막 발전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예.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던 그 격변의 시기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그 살아온 세력. 그리고 86세대가 그거를 다 해서 너무 이념 논쟁으로 가는 반면에 97세대는 그거보다는 막 그렇게 대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더 나은 함께 가는 대한민국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그리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딱 나왔을 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치인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런 의미가 간보는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특권 포기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비판하는 사람 만날까 말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가지는 나쁜 이미지가 바로 간보고 계산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공 가릴 때 아니고 정말 후회 없이 휘두르겠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 컨셉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예. 정말 하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하는 거. 예. 이런 면에서 두 분의 이미지가 이미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의 뉴스가 보세요. 이재명을 놓고 나쁘냐 싫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심 인물이 한동훈으로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으로 바뀌어버린 것 자체가 정치 지형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예. 개인에 대한 지형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지형 그리고 정치하는 방식에 예. 대한 지형이 옮겨가고 있어서 저쪽에서 그냥 한나땡이 땡큐가 아니라 이러다가 민주당 땡 될 수 있다 할 때 땡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금 총선 앞두고 총선의 대결 구도가 또는 대결 프레임이 약간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국민의힘의 바람이죠. 아, 그건 바람입니까? 김희정 의원님 한 2분 정도 얘기하셨는데 놀라웠던 게 윤석열 이름 석자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은 없다. 한동훈만 봐라. 한동훈만 봐라. 그리고 이재명을 봐라. 요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프레임인 것 같은데 총선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심판론이 지배하는 선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는 이제 구리다는 그런 감정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존 정치 중에 가장 구린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준석 쫓아낼 때 체리따봉하고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 당대표 후보자들 다 주저앉히고 자기가 낙점한 꼴찌 후보를 갖다가 당대표를 만들었다. 그 당대표마저 또 쫓아내는 이런 모습. 그리고 검찰실로부터 자기의 부하였던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이런 모습보다 더 구린 모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안 계시다. 이 총선에서 대통령은 생각하지 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생각해. 이게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한동훈은 생각하지 마.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VS를 만들어야지. 다 조언을 주시네. 한나땡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게 제가 보기엔 번지수 잘못 짚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민주당 뭐 이런 얘기가 조언까지 해줬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까 한동훈, 이재명 두 인물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왠지 이재명 대표와 비교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 계시잖아요. 뭐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설 나오는데 본인이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관련된 목소리,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장과 이재명 대표 등장하는데 뭐 딱 한 사람 붙들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인천 계양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마 가능성이 좀 모락모락 짙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제에 따라서 뭐 비례대표를 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오니까 비껴가는 거냐? 뭐 그게 아닌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영주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예. 정치는 모르죠. 어떻게 모른다. 될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아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만 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좀 오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택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미래 권력으로 막 뜨는데 원희룡, 나 원희룡이야, 나도 있어 예. 라고 외치면서 지금 인천기항 얘기했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땅 그거 온몸을 던져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은요. 지금 슈퍼리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건 무슨 근거냐면 출생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이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은요. 예. 성골이고요. 저기 원희룡 장관은 예. 그냥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예. 그냥 일해주는 사람의 정도 수준이다. 그거를 좀 현실을 파악하시고 예. 원희룡 장관 스타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합리적이고 질문 드렸는데 그랬던 원희룡 부분이. 장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비례대표 이건 좀 봐야 되는 거다 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지역구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예, 현재까지는 없고 오. 지금 총선이 111일 남은 상황에서 예. 각 당의 지도부가 흔들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부터 건든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 인적 쇄신에 틀이 잡힌 다음에 예. 정해질 일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까지 쭉 끌고 와 봤습니다. 다음은 이건 주제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부터는요. 근데 이거요. 민주당이 이 사안 때문에 이거 심상치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이다. 이렇게 오늘 확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바로 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거든요. 자, 그 기자 과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내놓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과거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구분 역시 자기가 제보는 좀 하겠는데 자기가 노출되거나 발각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 철저하게 신분을 좀 익명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하셔갖고 그 제보가 지난달 8월 한 29일 날 무작정 하천대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까지는 저렇게 제보자가 있었다. 근데 익명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오늘 이 기자가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조사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꺼내놨습니다. 이겁니다. 자, 익명 제보자 누굽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그러자 이른바 이제 친이낙연계 의원을 꼽히는 윤영찬 의원, 서른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당시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를 했다. 그럼 이낙연 후보 쪽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그 기사를 쓴 기자로부터. 그러면요, 윤석 대변인. 네. 이거 벌써부터 이 발언에 대해서 친명 쪽에서 비난과 반발이 좀 거세게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 대장동 예. 의혹의 첫 그 단서가 뭐 제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낙연 대표 쪽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뭐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던 서로들 일이죠. 그 얘기를 꺼내고 의심을 하고 맞느냐 그러고 막 물어보고 이랬죠, 지금 당시. 그렇죠. 그런데 처음 보도한 저 기자가 아예 이제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를 했다. 네.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수박이라는 멸칭을 쓰면서 이낙연 전 대표 쪽을 압박하던 친 이재명 지지자들, 뭐 개딸들,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이런 당내 주류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됐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당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내몰린 거죠. 이게 어떤 대선 경선 국면이라면 뭐 서로 뭔가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 그래서 이해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선도 끝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가운데 계속 당의 혁신을 요구했고 그게 안 받아들여서 신당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그 틀 안에서 정치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방법은 당 밖에서 정치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폭탄이 터진 셈입니까?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이게 확인이 됨으로써 이낙연 대표의 진로가 그냥 명확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이론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다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냥 확실한 그냥 뭐 하나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죠.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2021년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권을 놓고 당시 후보들이 토론을 벌였거든요. 등장합니다. 인물들이. 보시죠. 이익 본 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보는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근데 언제 토건 비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저 소영주 부대변인.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뭐 이제 촉발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보도 시점이 좀 고약하네요. 뭐 이게 의도치 않든 의도가 됐든 오늘 간에. 사실은 보도가 아니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시점에서의 이 기자의 발언이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대한 쓴소리라고 신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차원에 예. 이게 나온다면 근데 새로울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이미 이 캠프 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런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 예. 캠프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예.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도 그 측근들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재확인됐다는 것은 예. 다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금 뭐 탈당, 신당, 창당 이런 부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갖고 새로운 갈등의 단초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좀 묻고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고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뭐라자면 이 지도부는 예.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특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뭉치고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갈라서고 분열하는 모습이 대비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부분들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신당 그다음에 탈당을 통해서 분열의 단초가 돼서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시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이미 배를 다 띄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안이 알려진 뒤에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도 가만히 안 있었는데 더 그럴 거 격렬하게 아닙니까? 가만히 안 있을 공산이 크지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고 향후 예. 총선 지금 110일 남았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다 알던 예.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은 됐으나 감정적으로 화는 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돌을 던지는 행위들 그거는 조금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예. 앞으로 이거 오늘 저녁 이후에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아주 격렬한 비난. 뭐 벌써 조금씩 뭐 들리고 있어요 지금. 향한 예. 뭐 아주 그건들이 나올 것 같고요. 와 그건.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시사했는데 예. 이게 신당 창당의 명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예. 아니 과연 당을 나갈 만큼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남아있지 못할 만큼 말하자면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쫓겨나느냐. 그런 서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붙는 거다. 예. 근데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뭔가 서사를 만드는 일종의 서사의 단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언제쯤 이 창당 그 시점을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선거제도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현재 지도부가. 심지어 아까 이재명 대표 영남 출마설이 나왔는데 예. 그게 권역별 비례제를 받고 영남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간다. 뭐 그런 이런 설이에요. 설이에요, 설. 근데 이제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예. 지금 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전부 다 선거제도는 손대면 안 된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이기 때문에 이거 예.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면 거스르는 순간에 이게 또 하나의 원심력의 그런 명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럼 그때는 이른바 당이 쪼개지는 상황 이것도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나가도 큰 이를테면 데미지가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김부겸 전 총리는 만났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 그러고 예. 이른바 이제 삼총리 연대 이런 거는 좀 경계하는데 정작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움직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날 수 있는데 예. 만나는 조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 내려놓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관계가 이미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의 분당 시사가 그냥 예. 분당 시사로 끝나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님, 네. 뭐 옆집 정당 얘기긴 한데 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쟁 당시 사실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대단한 갈등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잠시 잡았다 이제 더 큰 갈등으로 이제 불거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읽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어느 쪽에서 이 말이 흘러나갔을까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쪽에서 이거를 흘렸을까요? 내보내고 싶은 쪽에서 이거를 흘렸을까요? 이게 알쏭달쏭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이냐면 예. 이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오고 나면 예. 민주당 안에서는 겉으로는 한나땡 하지만 분명히 안에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화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갈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대안으로 가장 크게 존재하는 세력이 이제 이낙연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을 없애는 작업에 소위 친명에서 굉장히 큰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뭐 추측을 해봅니다. 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추측을 하셨어요. 추측이에요. 그런데 예.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소영주 부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쪽이 변하니까 이쪽도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대안을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연판장 돌렸어요. 그리고 친명계 그 원외위원장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예.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예. 거기서도 아주 강하게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또는 뭐 사꾸라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행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출당 청원 나왔을 때 바로 내리지 않고 2만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러면 내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시차가 좀 있었다. 며칠 그래서 지났다. 제가 말씀드린 이 현역 의원들, 원외위원장 그리고 예. 당원들의 행위에서 드디어 여기까지 간 거는 이쪽이 옳고 그러니까 이낙연 쪽이 옳은 게 아니라 이낙연 쪽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예. 우리 당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 나한테 이렇게 리스크를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라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점에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상치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준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돼 있는데요. 요새 이분 얘기도 민주당 분들은 이분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요즘에. 잘 안 하십니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조사 거부한다. 그러면 강제 구인되는 겁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상태거든요. 근데 검찰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사흘 연속, 사흘째 조사 안 받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서서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 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건 구속 전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그런 것을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런 얘기를 한 대우 구속이 됐거든요. 그럼 구속 상태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제입니다. 조사 불응. 그리고 이유는 변호인 접견 먼저, 검찰 조사는 나중에. 그리고 어제 조사 불응. 이유는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 오늘 조사 불응. 진술 거부권 행사.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 목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사흘 연속 쭉 불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 상태지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떤 법적인 절차로. 윤희석 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 사흘 연속 조사 안 받겠다 그랬어요. 구속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이거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2023년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네. 저분이 지금 2023년이요? 그러니까 뭐 한 70년대, 80년대 엄혹한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뭔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사 결과라든지 본인이 구속된 거 이거 모두 다 이게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본인이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안 그러면 프랑스에서 서울 와서부터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돼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바로 자기가 조사받겠다 하면서 검사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해달라고 연자 농성까지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밖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했는데 조사를 안 받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말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김건희 여사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겠다. 얘기했는데 구속됐잖아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방금 전에도 왜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나의 측근들과 통화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얘기 하나 빠졌어요. 차명폰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차명폰을 가지고 그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증거 인멸 이런 여지를 소명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도 다 무시하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사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안에서 극한 투쟁을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시다가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칠 것 같아서 제발 다시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데 접견 이런 문제거든요. 화면에 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분인데요. 지난 20일이죠.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로 면회 갔다. 그런데 검찰이 변호사 외에 가족 지인 접견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전두환 때 얘기를 꺼내 놓은 거거든요. 다음 한 장 더 보죠. 자, 검찰 관계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 마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건데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혹시 이화영 부지사 그 아내 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검찰이 그거에 약간 깜짝 놀라서 이런 조치가 좀 있는 걸까요?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그거에? 글쎄요, 그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은 접견 제한이나 서신 제한 조치를 지인이나 해요. 가족들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변호인만 만나도록 하는. 근데 이제 기소 전까지죠. 기소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아마 지금 송영길 대표도 기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까 봐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건데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죠. 어쨌든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면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면회도 안 되니까 아마 이제 과거에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면회는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두환 시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런 접견 제한 조치는 있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그걸 모르나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이제 저 상황에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불만을 갖는 건 이해는 하는데 저게 송영길 전 대표나 혹은 윤석열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두환 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반응이 나왔는데 뭐 그런 사례가 좀 종종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박원석 의원께서 좀 전해 주셨습니다.